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오늘 주요 대선 후보들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뜻을 기렸습니다. 김해 봉하마을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이정표가 되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제 감히 이으려 한다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첫 소식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홀로 노 전 대통령이 잠든 너럭 바위에 헌화한 뒤에는 감정이 북받친 듯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눈물의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은 정치 검찰 탄압의 희생자라고 답했습니다. 결국은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로 잘못된 그 희생자 중에 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이 후보는 방명록엔 사람 사는 세상의 꿈,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완성하겠다고 적었고 SNS에도 노무현의 꿈을 감히 이으려 한다며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주의 타파와 공정한 사회를 꿈꾼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아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참배 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손을 잡았고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등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기호 1번을 가리키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이재명 후보야말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를 이을 적임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또 국민의 뜻이 제대로 존중되는 제대로 된 나라 꼭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큰 책임감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최근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을 두고 검찰권 남용이 정치 혐오와 적대감을 키우는 불씨가 됐다는 참석자들의 대화가 오갔다며 정치 갈등 해소와 검찰 개혁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민주당은 전했습니다. 오늘 하루 비록 유세는 없었지만 노 전 대통령 참배를 계기로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민주당 전통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후 다른 유세 일정 없이 TV 토론 준비에만 매진했고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애도를 위해 유세 현장 율동을 하루 멈췄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메시지를 SNS에 올렸는데요. 오늘은 이렇다 할 공개 일정 없이 아침에 대형 교회 목사들이 여는 비공개 기도회에 참석한 뒤 TV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거부 선언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서울 중구의 한 호텔을 찾았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대형교회 목사들이 격월로 여는 비공개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관련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김문수 후보는 말을 아꼈습니다.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거부 선언으로 돌파구 마련에 고심 중인 걸로 보입니다. 후보는 침묵했지만 캠프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저희 후보와 이 단일화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준석 후보를 공개 압박하면서 단일화 시도를 이어가겠다는 계산이지만 이 후보의 거부 의사가 명확한 만큼 지지율부터 올리는 자강 전략을 쓰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기는 빅텐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후보의 지지율을 좀 더 올려야 됩니다. 단일화가 원활하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방식이 100% 국민 경선과 아름다운 단일화 두 가지뿐이라며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 원칙 합의를 요청했는데 김 위원장이 언급한 아름다운 단일화는 후보직 양보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 측은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만 올라간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단일화예요. 지금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2030 세대 그리고 중도층 그 지지층은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재명 후보 지지로 갑니다.
이준석 후보에 대한 압박과 자강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는 이번 주말 보수세가 강한 경북과 충청 지역의 중소도시 등에 대한 공략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오늘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장애인 단체와 만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약속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묘역을 둘러보다 눈시울을 붉힙니다. 유세 내내 노무현 정신을 외쳤던 이준석 후보는 자신도 노 전 대통령처럼 어려운 길을 마다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3당 합당을 하자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던 그 모습과 닮은 정치라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의 단일화 요구에 대해 이준석 후보는 40년 만에 계엄을 일으킨 내란 세력과 함께할 일이 없다며 단일화 거부에 세기를 박았습니다. 1차 TV토론 이후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어 3자 구도에서도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보다 확장력에서 확장성 면에서 굉장한 경쟁력이 있는 것이고 오늘 이제 2차 TV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은 내주에는 더욱더 그런 경향이 커질 것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만났습니다. 권 후보는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탈시설 권리 실현 등을 약속했습니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소외되고 가려지는 이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정책 협약을 통해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차 TV 토론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권영국 후보는 오늘 토론에서도 차별과 불평등 극복을 강조하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그런데 다른 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조하는 국민의힘이 정작 당 내부에선 파열음을 내는 분위기입니다. 이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가 친윤계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친윤 구태들의 숙주 찾기용 단일화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친윤계의 이른바 당권 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친윤 떨거지들이 한덕수로 바꿔치기 하려고 일부러 이름 안 새겨서 나눠준 거 아닙니까? 왜 이 옷을 입고 김문수 이름 없냐? 작작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 친윤 세력의 정리가 이뤄져야만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친윤이 한국도 들고 온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 뽑아주면 저 친윤 세상 계속되고 윤석열, 김건희 세상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를 뽑습니까?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시도를 주도한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이 권성동 때문에 투표 안 한다는 분들이 적지 않다. 대충 뭉개고 넘어갈 것 같지만 유권자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고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사과하고 사퇴하라. 대선이 끝나도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지탄이 잇따른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당권 거래 의혹 등 계파 갈등이 격화하자 캠프 내에서는 지금 주인공은 김문수가 돼야 한다. 신스틸러들은 제발 자제해달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듭되는 내홍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3년 동안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기보다 당권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 전 대표는 당권 운동을 하고 친윤은 누굴 세워야 당권을 먹을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신당도 대선 패배를 상정하고 당권을 가지고 벌써 갈등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제 대선까지 딱 11일 남았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전국의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 화성과 충북 청주에 이어 오늘은 김민형 기자가 호남 유권자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4월 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눌렀던 전남 담양. 예상을 뒤엎은 뼈아픈 패배에 민주당 내에선 호남 위기론까지 나왔습니다. 21대 대선을 보는 담양의 민심은 내란 심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계엄령이나 선포하고 그러면 또 쓰겠어요? 이게 말이 아니지. 민주당에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저같이 또 지지하는 사람도 또 있을 것이고. 담양구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3분의 1을 넘고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노인을 위한 의료시설 확충과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뺄 때는 그래도 그런 데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런 사람들 진짜 시골에 없어요. 물리에 마음 아프죠. 병원에 좀 갔다가 무슨 공장도 별로 없고 그런 게 살기가 좀 곤란해요. 전남 담양에 이어 이번에는 전남 순천으로 와봤습니다. 이곳 순천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과거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등 보수 진영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되기도 한 곳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처가가 순천인 만큼 순천 사위라고 적힌 현수막도 눈에 띕니다. 학연, 지연 이런 것들에 의거해서 누군가에게 한 표를 던지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는 정말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할 수 있는. 광주도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도시인 만큼 불법 계엄 척결은 대선의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이번에는 전환점이 되어야 된다. 초등학생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계엄 자체는 잘못된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공약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젊은 유권자들도 있었습니다. 취업 관련된 거, R&D 예산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을. 저희는 직업계고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청년 일자리가 느는 게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의 호남 득표율 목표치는 각각 90%와 30%. 각 당의 지난 대선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거의 몰표 수준인 90%는 이재명 후보에게 쉽지 않은 과제이고 김문수 후보 역시 내란 심판론과 맞닥뜨린 상황. 목표치에 누가 더 근접할지 심판의 순간 이제 11일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밤에 11일 남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여러 전망과 함께 상당히 놀라운 장면들도 매일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팀 김지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이준석은 할 거다. 이준석 후보 단일화 안 할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또 그게 아닐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준석은 단일화를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인데요. 네. 어제 이 후보가 모욕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단일화는 없다,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오늘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준석은 단일화 할 거다 이런 예측들을 다시 내놓은 건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이준석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이 되기도 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여러 차례 본인 말을 좀 뒤집고 그런 것이 많았기 때문에 소문내면서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있나? 기선 제압 중에 하나고 몸값 키우기 위한 것 같다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네, 이 두 사람의 발언은 같지만 의도는 조금 다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혹시 모를 보수 진영의 단일화에 대비해서 김빼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요. 김빼기요? 네. 그리고 한때 이준석 후보와 함께 개혁신당을 이끌었던 허은하 전 의원은 내가 좀 겪어봐서 아는데 믿을 만한 사람 못 된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겁니다. 네. 개인적인 악연을 부각시키면서 조금 비꼬려는 의도인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예측들이 맞는지는 사전투표 시작까지 일주일도 채 안 남았으니까 이제 금방 알게 되겠죠.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손학규 전 대표네요. 이재명을 외친 손학규. 근데 손학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손학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서 한 발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김문수! 예, 제가 늙긴 늙은 모양이에요. 네, 이 민주당에 몸담았던 손 전 대표가 이름을 헷갈려서 이재명 지지를 외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그 이름이 입에 붙진 않았나 봅니다. 그래도 위기를 잘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네요.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이 천공이라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근데 아까 저도 영상 찾아보니까 상당히 의외더라고요. 갈아탄 게 뭘 갈아탔다는 겁니까? 사실 제가 갈아타기라는 표현을 제목에 붙여보긴 했지만 천공이 실제로 갈아탔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천공이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말을 했는데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지금 받아 있다 이 말이죠. 만일에 이재명 지금 후보가 이 사람한테 온다. 이재명 후보 도와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통일 대통령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사주에 있는 거예요. 대장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갖다 윤석열 편이라고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사람이 해놓은 이 공부를 조금 하면서 스승님을 찾아왔길래 도와줘서 대통령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네,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조금 거리를 두려는 모습으로 보이죠. 네. 그리고 마치 스스로를 지칭하는 듯이 이재명 후보는 자신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야 한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천공도 결국 미래를 위한 포석을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통일 대통령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정치팀 김지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진보층 답변율은 줄어든 반면 보수층 답변율이 지난주보다 크게 늘었는데 선거 막판에 전통적인 보수층이 결집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5%, 김문수 후보는 3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국민의힘 단일화 갈등 국면에서 51%에 달했던 이 후보 지지율은 이번 주 들어 6%포인트 줄었고 김문수 후보는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지지율 격차가 22%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급격하게 좁혀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보수층이 과표집됐다고 주장합니다. 지난주 진보 보수 응답자 비율은 엇비슷했는데 이번 주에는 보수 응답자가 1.5배가 될 정도로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보수층의 응답률이 올라갔다면 그것 또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존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을 살펴보게 되면 전통적인 진보 성향층 외에도 중도층과 보수층까지 포괄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김문수 후보는 정당 지지율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 지지율을 보여왔는데요.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이러한 대선 후보 이미지 분석 결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경제, 사회복지, 갈등 해소 등 갤럽이 자체 선정한 7개 분야에서 가장 잘 대응할 후보를 묻는 조사에서 이 후보는 각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가 균형 잡힌 칠각형인데 반해 김문수 후보는 국가 안보를 제외하면 이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는 당시 중점 분야별로 높은 수치를 받아 가장 넓은 칠각형 형태의 여론조사 수치를 받은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최종 당선됐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 이재명 후보보다 더 적은 칠각형을 그리고도 최종 당선됐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경찰이 12.3 내란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관계자들이 쓴 휴대전화 실물도 여러 대 확보했는데요. 검찰이 내란 사건 재판부에 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내란 재판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차우형 기자입니다. 경찰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지난달까지 7차례나 가로막혔습니다. 압수수색 진행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아직 대기 중이에요. 군사상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경호처가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강경파 김성훈 차장이 사의를 밝힌 뒤 경호처가 자료협조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경찰은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이미 제출받아 확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과 업무용 전화기 여러 대도 처음으로 압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간부들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 등의 내역을 확보한 겁니다. 기간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부터 지난 1월 22일까지입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1월 3일과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월 15일도 모두 포함됩니다. 비화폰 서버 기록은 이틀마다 자동으로 지워지지만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을 복구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 등에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핵심 증거인 비화폰 서버 기록이 확보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법으로 입건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확보된 자료는 체포저지 지시 관련으로 한정됐지만 내란 재판 주요 증거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사건 재판부에 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내란 혐의 재판 입증에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은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럴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김 여사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사 일정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김 여사가 당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서 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근거로 김 여사가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김 여사가 공무원인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김 전 검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보는 겁니다. 김 여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확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선거법 조항의 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조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4일 검찰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건강이 좋지 않고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날짜를 몇 개 제시하며 조율을 시도했는데 김 여사 측은 대선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를 공모 혐의로 조사하려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조사는 김 여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술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직위현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조계 후배들 저녁을 사주고 찍은 사진인데
자신은 술자리 전에 귀가했고 접대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과 차이가 커 대법원 조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어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술 접대 의혹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는 지 부장판사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2023년 여름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왔을 때 촬영한 거라고 소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 판사가 저녁을 산 뒤 후배들이 술 한잔 하고 가자며 인근 주점에 데려갔고 오랜만에 만났으니 기념사진을 찍자고 해 응했다는 겁니다. 또 술자리 시작 전에 자리를 나와 술값을 누가 얼마를 냈는지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은 민주당이 제보받았다는 내용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 판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8월쯤 찍힌 사진이라고 했는데 지 판사는 그보다 한 해 전인 2023년 여름이라고 했습니다. 사진 속 동석자들은 법조계 후배들이라는 지 판사 소명은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란 민주당 주장과도 배치됩니다. 또 룸살롱에서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지 판사는 주점에서 사진만 찍었지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보도가 알려지자 지 판사 해명이라며 보도한 내용은 죄다 거짓말이라며 중간 정리만 해두자면 지 판사는 법조인과 룸에 갔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나온 소명 내용이 맞는지 묻자 지 판사는 일절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고 대법원은 감사 진행 상황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판사의 소명이 맞는지 추가로 사실 확인을 할 걸로 보입니다. 사진 속 동석자들이 후배들인지 아니면 직무 관련자인지 술자리에 앞서 사진만 찍고 귀가한 것이 맞는지 엇갈린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선 지 판사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출국 금지한 검찰이 통일교의 조직적인 청탁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캄보디아 순방 직후 통일교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를 방문했고 여기에 통일교 재정을 총괄하는 간부까지 동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향한 고가의 선물들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 현안 청탁을 위한 거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승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다음 달인 2022년 12월 17일.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며 산업은행과 히림을 언급했고 전 씨는 금융권은 윤한홍 의원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흘 뒤 윤 전 본부장은 캄보디아로 가 훈센 당시 총리를 만났습니다. 훈센 총리는 통일교가 캄보디아에 추진 중인 메콩 평화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을 2배 이상 늘린 이유였는데 MBC 취재 결과 당시 통일교 재정을 총괄한 총무처장 조모 씨가 캄보디아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는 이후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를 활용한 캄보디아 사업을 구체화했고 이듬해 한학자 총재는 직접 캄보디아에서 이 사업을 거론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창설을 얘기하였습니다. 훈센 수상의 적극적인 협조로 창설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그 대가로 캄보디아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청탁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학자 총재를 출국 금지한 데 이어 한 총재의 비서실장 등 최측근들을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총무처장이 함께 간 건 맞다면서도 교단과 관련 없이 윤 전 본부장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단 윤 전 본부장이 건넨 샤넬백 2개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샤넬백을 받아 직접 교환한 정황이 포착된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전 행정관을 이번 주말 다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진법사와 유 전 행정관 그리고 윤영호 전 통일교본부장을 각각 대질 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지 않으면 한국 유학생 400여 명을 포함해 7,000명 가까운 유학생들이 학생 비자로 체류할 자격을 박탈당하고 결국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건데요. 정부 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자 보복에 나선 건데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세용 뉴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을 받을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현재 재학 중인 외국 학생 6,800여 명에겐 학교를 옮기거나 아니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하버드대가 유학생들의 불법 활동에 대한 기록 제출을 거부했다며 폭력과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이곳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시작된 가자 전쟁 반대 시위는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미국 대학가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폭력 시위에 대응해야 한다며 대학들을 압박했고 보조금 삭감을 무기로 다양성 정책 폐기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버드대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했습니다. They're trying to punish a in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not bending to its political will.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터 주요 대학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며 반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The radical left accreditors that have allowed our colleges to become dominated by Marxist maniacs and lunatics. 학생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400여 명에 달하는 한국 유학생들도 당장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거의 4년 이상의 시간을 여기다 투자한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학생 비자를 유지하려면 전학을 가야 하는데 대다수 대학의 전학 절차는 이미 마감돼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갑자기 그냥 폭탄처럼 떨어진 느낌이라 저처럼 이제 돌아가야 되는 학생들은 사실 알 수가 없죠. 입국을 거절당할지 비자가 취소된 건지.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대학에도 유학생 차단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버드대는 외국인 학생을 지키는 데 전념하겠다며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대선 보건복지 분야 공약 비교 순서입니다. 기본소득을 내려놓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준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소득 보전을 이야기하는데요. 각 후보의 공약엔 재원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년 전 대선 때의 기본소득 공약을 기본사회 개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여러 영역의 기본적 인권을 기본적인 수준을 확보해 주는 것이. 직접적인 금전 지원의 경우 전 국민 동일 금액이 아니라 아동, 청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7세까지 아동 수당을 확대하고 정부가 매달 일정액을 함께 적립해주는 청년 미래적금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불가피한 기본소득을 포기했지만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 보편복지의 틀은 유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진영의 가치인 선별복지의 원칙에 충실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 4년 차를 맞은 디딤돌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의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오 시장의 간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디딤돌 소득과 서울론 이런 혜택이 즉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재명 후보의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에는 연평균 11조 원, 김문수 후보의 디딤돌 소득 전국 확대에는 36조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각각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를 약속하고 나서 재원 마련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감세를 공약하면서 복지를 확대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참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그런 공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통 끝에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모수개혁에 합의했던 국민연금.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겨진 이른바 구조개혁을 놓고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 언급 대신 당장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인구와 경제 형편에 맞춰 보험료율과 연금액 등이 정해지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세대 갈등을 막겠다며 신구연금 분리라는 파격적 대안을 내놨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로드맵의 완결성 있는 개혁안을 낸다거나 다층 체계를 좀 구조적으로 재정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1년 넘는 의정 갈등의 원인인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 여기서도 후보 간 온도차가 엿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참여형의 공론화위원회, 김문수 후보는 전문가 중심의 대통령 직속 조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의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약속하며 의대 증원 추진을 시사했고,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대립했던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바람이 불면서 오늘은 그래도 조금 선선했지만 그제까지만 해도 많이 더웠죠. 5월 중순 이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날씨가 꼭 여름 같았는데요. 다가오는 여름 역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초여름 강수량도 많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입고 나온 겉옷은 벗어두고 얇은 반팔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들. 내리쬐는 햇빛은 양산으로 막아봅니다. 오전 10시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온은 이미 27도에 달했습니다. 그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0.8도, 평년보다 6.2도 높았습니다. 이날 아침에는 23도, 밤에도 기온이 22.3도까지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일 최저 기온 기준 역대 5월 최고 기록이었고 평년보다 8.2도나 높았습니다. 봄인데 이렇게 더우니까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름에 엄청 덥다며요. 많이 더워서 이불을 하나 못 덮고 잤어요. 5월 중순 이후 기온이 평년을 웃돌면서 이어진 여름 같은 날씨. 다가오는 여름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6월에서 8월 기상 전망을 내놓고 6월은 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고 7월과 8월은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북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7, 8월에도 해수면의 온도가 높게 유지되면서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영향으로 강수량 역시 6월에는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7월과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강수를 평년과 비슷하다고 저희가 전망하였으나 워낙에 그 강수가 많은 월이기 때문에 집중호우 그리고 많은 강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높게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서태평양 지역 대류 활동이 약해 태풍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6월에서 8월 태풍은 대만 부근이나 일본 남동쪽 해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부업 아르바이트라고 모집하곤 공동구매를 하는 척하며 큰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팀미션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해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달한 경우도 있는데요. 어떻게 피해를 입고 왜 빠져나오기 힘든지 백승우 기자가 직접 팀미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SNS로 부업 광고가 날아왔습니다. 손재주만 있으면 초보자도 집에서 편하게 하루에 2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연락해봤습니다. 동영상 보기와 수공예 부업을 제안합니다. 볼펜 조립이나 동물 영상 같은 걸 보고 화면을 찍어보내기만 했는데 통장에 바로 2만 원이 들어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고수익 미션을 소개하면서 송금을 하라고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을 위해 거래량을 늘리려 구매를 한다면 송금한 돈의 최소 30%를 더 얹어서 돌려준다는 겁니다. 미심쩍었지만 5만 원을 입금했더니 9만 원이, 그 다음에 10만 원을 입금했더니 16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10만 원을 번 겁니다. 그러더니 여러 명이 함께 공동구매를 하는 이른바 팀미션 방에 초대됐습니다.
이때부터 30만 원씩 4번 라운드가 진행된다며 1시간을 넘기면 위약금이 발생한다면서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4번 120만 원을 모두 보내기 전에는 원금도 못 준다고 합니다. 쉽게 12만 원을 번 것 같았지만 결국 30만 원을 못 받아 결과적으로 18만 원을 잃었습니다. 한번 팀 미션 방에 들어가면 실패하면 팀 전체가 손해를 본다며 압박해 빠져나오기도 어렵습니다. 대출까지 유도해 피해액이 1억 원까지 불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나까지 왜 힘들게 하냐. 죽으려면 혼자 죽지. 카드론이란 걸 진짜 눈에 뭐가 씌었는지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팀 미션 사기는 보이스피싱 사기처럼 입금 계좌를 동결할 수도 없습니다. 물품 거래나 업무 계약 형식을 띈 경우는 법에서 제외돼 있어서입니다. 외형적인 어떤 그런 대가 관계를 창출을 해서 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그 단서의 그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경찰은 피해 구제 조치를 이 같은 신종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확대하는 다중 피해 사기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감축이나 철수 방안을 검토했던 만큼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일인데요. 현 시점에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건지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이 짚어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8,500명 주한미군 중 15% 정도, 4,500명을 미국령 괌이나 인도태평양 내 다른 기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입니다. 숫자가 나왔다는 점은 주목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비공식 검토안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보도와 관련해 공식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배치가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미군은 방위 전략 변화에 따라 특정 지역 붙박이보다는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처하는 기동성을 추구해왔습니다. 바로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주둔 비용을 따지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주한미군 감축이 방위비 인상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향후 북한에 제시할 협상 카드로 미군 감축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주한미군이 북한뿐 아니라 대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국가 전략에 따라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군 당국은 미국의 최전진 기지로서 한반도 주둔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왔습니다.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East Sea to Russia,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West Sea to China, and to continue to deter against North Korea. 미국의 국익, 또 트럼프 정부의 협상 카드로서 주한미군을 꿰뚫어보는 일이 쓸데없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한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전국의 불특정 교사들에게 발송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의 문자 메시지가 논란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직원이 회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교총은 자체 조사 결과 한 직원이 과거 같이 근무했던 사무총장에게 지난달 회원 명단과 전화번호를 건넸다며 오늘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32년 만에 연극 무대로 복귀해 화제인데요. 또 다른 연기파 배우 이혜영 씨도 똑같은 작품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요즘 이렇게 동명의 작품이 다른 배우, 다른 제작사로 공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임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총구를 겨누던 금자 씨. 배우 이영애가 총을 든 악녀로 다시 변신했습니다. 쏠게요. 뭐 나 쏜다고 하는 건가 이게? 자유를 갈망하다 옛 연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끝내 파멸하고 마는 여자. 32년 만에 연극 복귀작 헨리크 입센의 고전 헤다 가블러입니다. 국내 초연 당시 주연을 맡아 돌풍을 일으켰던 배우 이혜영도 13년 만에 헤다로 돌아왔습니다. 몰래 들어오셨잖아요. 같은 원작의 다른 배우, 다른 제작사.
매력을 느끼고 하고 싶다라는 건 사실은 이혜영 선배님이 하셨던 해다가블러를 통해서였어요. 이 프로덕션 전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비교는 불가한 것 같고. 우연이라지만 최근 배우와 제작사를 달리해 동시에 오르는 동명의 작품이 부쩍 눈에 띕니다. 셰익스피어의 고전 햄릿은 지난해 3가지 버전으로 공연됐고 지킬 앤 하이드는 올해 뮤지컬과 1인 연극이 동시에 공연됐습니다. 출혈 경쟁일 것 같지만 알고 보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쉽게 다가가기 힘든 고전이 여러 버전으로 동시에 나오면 관심 끌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 담아낼 수 있다는 게 고전의 힘이잖아요. 스타 배우들을 사용함으로써 관객들한테는 확장성이 또 생기는 거예요. 관객 상당수가 소위 덕후인 연극과 뮤지컬, 미션을 수행하듯 여러 공연을 모두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배우가 계속 주역을 맡는 브로드웨이와 달리 여러 배우가 돌아가며 주역을 맡는 한국에선 N차 관람이 이미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두 공연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벌써 예상도 하시고 긍정적 의미가 많구나. 골라보는 재미를 선사하는 동명의 작품들. 모처럼 연극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검증된 흥행작을 뛰어넘어 새로운 작품을 더 다양하게 선보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유로파리그 정상에 오른 토트넘이 감격 속에 런던에 복귀했습니다. 손흥민의 첫 우승 여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Dream come true, 100% luckiest guy, happiest guy in the world. 손흥민 선수, 이 말처럼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제 경기 후 버스한 풍경인데요. 2 minutes, boys! Hold the ball! 팬들을 향해 경적까지 울리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2002 월드컵이 생각이 나죠.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내에서도 손흥민은 트로피를 안고 순간순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런던 도착 기념 사진까지 완료. 이제 내일 새벽 카퍼레이드만 남았네요. 유럽 무대 첫 시즌에서 공격 본능을 과시한 서령우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대표팀에서도 데뷔골을 터뜨리고 싶다는군요. 손정훈 기자가 전합니다. 25m 거리의 원더골을 시작으로 생애 처음 한 경기 멀티골까지 서령우는 드베즈다 이적 첫해 6골에 도움 9개로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상하게 뭐 골도 잘 들어가고 제가 좋은 패스를 안 했는데도 이제 저희 팀 선수들이 골을 잘 넣어줘서 어시스트가 됐던 것 같아요. 유럽 진출 첫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챔피언스리그. 바르셀로나, 에이스밀란 등 최고 명문팀과의 대결뿐 아니라 결승에 오른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과의 묘한 경쟁도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때 이제 연락을 많이 했는데 항상 놀리고 뭐하러 나갔냐고 챔피언스리그. 방금 도착했을 때 강인이가 한국 갔냐고 연락이 와가지고 몸 관리 잘하라고 흥민이 형도 우승했으니까 꼭 우승해라고. 다음 달 북중미 월드컵 예선 이라크 쿠웨이트와의 2연전에 뛰게 된다면 11회 연속 본선 진출과 함께 A매치 데뷔골까지 노려볼 생각입니다. 팀에서도 골을 좀 많이 넣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데뷔골 넣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MBC 뉴스 손정훈입니다. 프로야구 NC가 관중 사망 사고 2달여 만인 오는 30일부터 NC파크에서 홈 경기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한풀 꺾였는데요. 다만 더위를 미리 맛보면서 올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오전 기상청에서는 올여름 3개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으로 고기압성 순환이 강해지면서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수량도 초여름인 6월에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북쪽에선 기압골이 다가오고 있고 남쪽엔 저기압이 지나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수도권 등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제주의 10에서 40, 경남 남해안 지역의 5에서 20,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의 5에서 10mm가량입니다. 특히 내일 오전부터 영남 해안 지역은 순간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무렵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동해안 지역은 저녁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구도 13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구 17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5월의 마지막 주에는 갈수록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